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 3, 4. 맞대고 젖병을 꽉 찍었어. 하루 멀다 하고 줄인 배를 채웠지.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도닥이는 손길에 또 욕심은 부푼해. 헤이 헤이. 추석특집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의 시사 앨범 2부는 5대 천왕의 멋진 헛간으로 열었습니다. 자, 추석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심심하다,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김용민 라이브로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김용민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의 시사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홍동백서 조율이시 좌포우해 어동육서 무엇이 중언디 누구를 위하여 향은 타오르나. 2019 추석 밥상을 들었다 놨다 할 뻔한 우리들의 말말말. 올해 추석을 환통한 열쇠말을 모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밥상을 들었다 놨다 헤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날 저녁 세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다정한 삼남매 또는 가족 같습니다. 자, 먼저 큰아버지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아버지 최영일입니다. 예, 자, 작은 삼촌 양지열 변호사님. 저 양반이 언제 저렇게 가버렸어요? 갑자기 오버라고 그래, 추석에. 추석이니까. 자, 그리고 어머니 아니고 막내 고모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기는 안 되겠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은 그죠? 네. 너무 오버스러웠어요. 저게 뭐야? 그러니까. 거슬려. 아니, 명절엔 오바를 좀 해줘야 돼요. 명절에 어색해서. 꼭 술 많이 드시고 저렇게 오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유, 처음부터 매도당하는데. 이야, 이거 대단한 케미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케미의 그 세 분이 했던 팟캐스트는 왜 망했습니까? 맨날 이렇게 싸우다 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분이 네. 아까 보셨잖아요. 오버하는 걸 하는 바람에.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석엔 향을 안 태우죠. 제사가 아니라 네. 차례상이니까. 아, 그러네. 네. 갑작스럽게 향을 왜 태우십니까? 지적질 잘해요. 그죠? 네. 그래요. 모기향입니다. 예, 역시 우리 센스가. 아니, 아직도 저기 여름이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가을 모기 무섭죠. 가을 모기 무섭죠. 그렇습니다. 모기향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세 분 함께 했습니다. 전에 했던 팟캐스트 이름이 뭐였더라? 지적질이라고요. 지적질. 약자인데 예. 지적 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줄여서 지적질. 망하기 딱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 지적질하다 끝나요. 맞아요. 손가락질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자, 최고의 입담 세 분과 함께 이 추석 저녁을 한번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어본다. 방송을 빚어본다. 이런 표현 정말 시적이네요. 심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음력 8월 15일이어야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해마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신지. 30대 때의 그 추석, 또 40대 때 맞는 추석,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어머니가 추석이면 저는 토란국을 끓여주세요. 오. 원래 저는 청소년 시절엔 토란을 못 먹었어요. 어허. 미끌미끌하고 이거 무슨 맛에 먹지? 근데 군대에 갔을 때
휴가 나왔을 때 먹은 그 소고기 무국에 토란이 들어간 것에 기가 막혀서 그 향이 그 이후로는 명절 때마다 어머니를 조르는데 네. 지금도 토란국을 먹으면 어머니표 토란국을 먹으면 네. 어느 집은 또 들깨를 넣어주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맑은 토란국이거든요. 예, 예. 근데 먹으면은 늘 기분이 한결같아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아직도 20살 무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추석이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음식 뭐가 또 있을까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 갈비찜, 그래요. 예, 굉장히 이제 식구들이 많이 모일 때는 그 막 큰 양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또 끓이고 또 끓여서 나중에는 정말 씹을 게 없을 정도로까지 만들어지는 그 갈비찜이 딱 그렇습니다. 떠오르는데 예. 한 가지 이제 참 최영일 평론가는 철이 안 나요. 예. 참 부럽게도 예. 계속 20대 같아요. 근데 저는 갈수록 사실 이제 명절에 모이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아이고, 이런. 이제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대로 이제 좀 안 오시고 못 오시게 되고 예, 예.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또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안의 문제라기보다 저희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명절 분위기가 조금씩은 가라앉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처럼 20대처럼 꾸준하다라는 사람 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참 철없나요, 저분은? 저희는 지난 주말에도 예. 3남매와 어머니가 모여서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그 수다 최영일 평론가님 그 SNS를 보면은 네.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모여요. 떨고. 날마다 모여요. 아니, 좋긴 좋은데요. 예. 좋은 알겠습니다. 거죠, 뭐. 우리 이현경 예. 의원. 저는 30대 때는 늘 당직이었어요. 뭐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한 당직 아니었습니까? 20대 때는요, 시집 일찍 간 친구들 당직을 대신 서주고 제가 그 다음 주 쉬었는데, 30대 때는 뭐 그럴 수 없어 당직을 섰고, 네. 이제 당직 쓰는 거 그만하려고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서 이제, 한 40대 때부터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다행히 뭐 집안일을 많이 하는 며느리는 아니어가지고, 예, 예. 해주시고 없는 처럼 네. 며느리라. 알겠습니다. 그 명절 스트레스 우리 이현경 의원은 뭐 어떻게 받으시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하게 저는 받는 건 없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평균 연령대가 20대다 보니까 다들 제가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이번 명절 때 뭐 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직장에서 네. 직장에서 후배들이 네, 예. 물어봤더니 한 20대 후반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직장에 제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 갈라 그랬어요. 뭐 다 이런. 시댁에. 네, 안 갈라 그랬어요. 혹은 처녀 총각들도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양쪽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그만 일에 상처받아요. 큰 일에 상처 안 받잖아요. 글쎄 사실은. 말입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시월드는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까 명절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명절 때마다 평일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다가 명절에는 아무래도 스케줄이 느슨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네. 소파에 누워서 이 TV 리모컨 누르고 네. 이러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엉키면서 안 돼요. 명절이 지나면 꼭 무슨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알러지가 생기거나 네. 혹은 뭐 이제 입술이 부르트거나 그래서 아파요. 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냥 죄를 받는다고 하시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잘 시작했었는데. 남자는 죄인이야. 네, 천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그렇게 놀다가. 하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받을만 해요. 자, 그래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뭐 명절 스트레스 있으세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기보다 굳이 있다라면 생각보다 남자들도 네네. 이제 집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만 않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 한. 네네. 그리고 이제 점점 아까 이제 이현경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20대, 30대. 네. 요즘에는 정말 그 불만들 또 토로하고 가기 싫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버님이라든가 한 세대 전 뭐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그냥 누구 하나는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찌 보면 희생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가깝게는 뭐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희생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편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명절이 그렇게 반가운 마음만은 안 들어요. 진짜로. 굉장히 그래도 진일보한 남성들과 제가 추석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저쪽은 아니잖아요.
죄인인데. 아니, 저희는 고조 할머니 때 이미 진보였기 때문에 그때 고조 할머니가 차례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은 4대 위에서부터 제사와 차례가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지적실이 망했어요. 고조 할머니가. 아, 그래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망했군요. 네. 진보는 알겠습니다. 저희 고조 할머니다. 그리고 네. 최영일 평론가 댁에 우리 며느리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예. 그 와. 단체 협상도, 네. 단체 협약도 맺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 명절은 추석하고 설날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이라든가 네네. 이 추석 음식은 다 사다 먹는 걸로. 그래요. 돈은 남자들이 내시오. 아이고, 좋습니다. 괜찮네요. 깔끔합니다. 예. 그래, 아니, 명절에 꼭 음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 좀 들긴 해요. 네네. 해야 명절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분위기. 아까 이 어머니가 뭐 붙여주는 전에 그 기름 냄새, 네. 뭐 토란 냄새, 네. 무슨 국 냄새, 갈비찜 냄새인데 이 양지열 변호사에게 저는 100% 공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다. 네. 근데 그걸 굳이 먹고 싶고 또 어머님이 그걸 굳이 해주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명절 하루 즐겁게 모여서 나눠 먹으면 되지만 네.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저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 먹으면 돼요. 요즘 그렇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시장마다. 고기 굽는 거 정도는 남자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못 구워요. 음식 개념이 좀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예. 한두 가지 정도 뭐 집에 크게 부담 안 되는 정도에서 하면 되고 아까 그러고 보니까 또 지적을 해야겠네요. 시작하실 때 뭐 홍동백서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거 사실 족보에도 없는 거거든요. 홍동백서 조유리 씨는 근거가 없어요. 성균관 이 유교 문헌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그거 안 문헌에- 지켜도 문헌에 된다고. 없습니다. 예,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음식이 모자랐던 때, 네. 사실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네네. 그런 때는, 그 제사상에 음식 올라가는 게 굉장히 뭐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풍요롭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그 제사상에 여러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게임 어플을 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즐겁게. 있게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양지열 변호사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그 말씀하신 상에는 전자기기들을 올려놓게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근데 명절 때 소화 안 되는 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대들이 명절에 어른들 만나면 상처 많이 받는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기사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뭐 말을 따뜻하게 하는 7가지 방법. 네. 그다음에 20대와 친해지는 뭐 5가지 방법. 예.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던데 보니까 그걸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부작용이 나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 번째는 괜한 충고를 하려고 하지 마라. 2번째는 괜한 어설픈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마라. 3번째는 아재 개그를 본인이 웃기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좀 편하고자 혹은 친근하게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만 평소에 따뜻하거나 자주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네. 또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특별히 너무 어색하거나 오버스럽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더 좋겠다. 네. 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절 때 한두 시간이라도 다 휴대폰을 한번 꺼놓고 오, 저 찬성이에요.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싸움 나요. 싸움 나요? 네네. 어, 일부러 굳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요즘에 그 조국 장관 어때? 큰일 나 집안 싸움 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래요. 추석 명절의 금기는 정치 이야기다. 네. 근데 또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게 될지 네. 그걸 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 추석 밥상머리의 정치 이야기 요즘 안 올리는 집도 많더라고요. 괜히 서로 좀 견해가 달라가지고 결혼도 미루는 경우 있어요. 사돈끼리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결혼도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입장이 달라서 약간 말 조금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성향이 다르면 상종하지 못할 집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 최악의 룸메이트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 가족끼리도 정치 성향 다르면 참 힘들거든요. 예. 부부끼리도 힘들어요. 부부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여론이 뭐 분분합니다.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팽팽합니다. 거의 팽팽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40% 중후반대로 사실은 이제 뭐 매주 일주일에 한 이 여론조사 기관별로는 2-3개가 나오니까요. 네네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반대 기류가 살짝 높으나 사실상 팽팽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그 추석 특집 주제가 추석 밥상 들었다 놨다 아닙니까? 네네네. 이 이슈가 저는 조국 장관 이슈다. 그 청문회를 이제 지금까지 지켜본 과정. 네. 이 여측에서 왜 조국 장관이어야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왜 조국이란 인물이 맡아야만 하는가? 예, 또 예. 반대쪽에서는 왜 조국은 안 되는가? 조국은 절대 안 되는가? 네. 이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 사실은 이게 도돌이표고요. 네. 답이 없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뭐 추석에 그 정치를 갖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젊은 세대 또 그리고 작년 세대, 기성세대 사이에 이제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갈리고. 의견이 갈려요. 어떻게 이거를 봐야 할 것인지.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 예전에는 네. 이랬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른들이 뭔가 집안의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는 뭐 이런 성향이고 저런 성향이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래 이제 사람들은 좀 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았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딱히 나의 삶과 정치가 그렇게 밀접하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거를 얘기거리 자체로 삼는 것 자체가 좀 드물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격변을 여러 가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게 생활에 밀접한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국민의식도 높아졌고 근데 그게 저는 가족에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추석 민심 하는데 솔직히 저는 추석 민심이 가족들 사이에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오히려 가족들끼리는 말을 안 꺼내는 편이고 요즘은 다 각자의 SNS에 각자의 정치 성향과 지향점에 맞춰서 그쪽들에서 의견 교류들을 더 많이 하고 이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각각 좀 결집 세력들이 달라져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반반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 반반 속에는 가족 세대 뭐 이런 걸 다 뿔뿔이 해체한 반반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 묶음 사회 구조 그 안에서 꼭 다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유튜브에서 반대쪽 조국에 반대하는 쪽에 계실 수도 있고 그 다른 SNS에서 열렬히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아직도 추석 민심 어쩌고 저쩌고해서 일반론으로 밀고 나가면 그런 어떤 목소리가 그 실제 요즘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힐 것 같아요. 실제로 찬반으로 이렇게 뭐 둘로 쪼개서 볼 수만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 설명은 임명과 임명 반대의 갭이 10% 이내에 들어오면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들 중에서 찬성과 반대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 벌어진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의외로 부작용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그 이제 정말 2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치에 막 관심이 많지 않은 보통의 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20대들은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썩 그렇게 막 깨끗하고 청빈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니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대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저분도 사람이구나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눈 거죠. 엄마, 이번에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저번 정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 엄마,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야,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나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엄마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 너도 나가가 된다는 거예요. 끝에는 항상.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젊은이들은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조국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화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특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 문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조국 장관이 꼭 뭐 특권 교육을 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국민의 총의는 특권 교육은 없어져야 된다. 이걸로 사실 뜻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 조국 장관 논란을 추석 밥상에
화두로 만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주 혁신적인 이 특권 교육을 해체할 수 있는 뭐 입시제도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놔서 추석 민심에 또 새로운 어떤 그 토론 과제로서 이렇게 던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하고 또 의견이 달라요. 이게 가풍의 차이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양지열 변호사의 경우에는 분열주의자죠. 각자의 SNS에서 따로 논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야 우리 손자 잘못될까? 이런 본인은 가짜 뉴스를 받았을지언정 그거를 링크를 날립니다. 적어도 세대 간의 교류가 온라인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석 밥상에 모여 앉았다? 근데 지금 TV라도 틀라 치면 이제 이 정치 뉴스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불이 붙거든요.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손주들 세대에다가 삼촌, 고모 다 끼어서 한마디씩 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권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기득권과 나머지 다수 중산층 서민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돼 있고 그럼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인가부터 여러 가지고 그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왜 나 스펙 쌌는데 도움 안 줬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돌아가요. 그럼 제 생각에는 주제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예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작은 화두가 그래서 조국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추석에 서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엄마 아빠가 좀 띄엄띄엄한 정보를 가지고 이 자식 세대를 훈계하려고 하죠. 그럼 자식 세대는 이 정보에 더 디테일이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 표창장에 대한 정보들이 1, 2, 3, 4. 지금 이 가족관계 기본 등록부에 대한 정보들이 1, 2, 3, 4 하면서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나? 그러면서 정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내용이. 그래서 이제 분열주의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이현경 위원님 큰일 나죠. 뭐요? 다 get out 해서 다 나가버려. 그럼 아나키스트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자, 이 세 분이 함께했던 팟캐스트가 왜 망했는지가 확실하게 여기서 다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까 김용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특혜 혹은 교육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20, 30대들은 본인들이 너무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려가면서.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무너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갭이 많으신 거예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는데 좀 느슨하게 살아왔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정치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푸시면 얘기가 안 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영일 평론가는 저보고 이제 분열주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집안의 가풍이 오히려 특이한 쪽은 저쪽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집안에서 누가 그거를 따져가면서 학적부를 실제로는 기재가 등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서로 나누는 집안이 저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저 집이 굉장히 드물고 어찌 보면 저렇게 말이 많은 가풍인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젠다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가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어느 정권이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처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과정에 문제가 됐던 거에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는 당시에 갑작스럽게 도입했던 뜬금없이 세계 선도와 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한다면서 미국식 그런 어떤 평가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지금 생각해 보시면 황당한 일이 그러면 갑자기 미국처럼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그런 고등학생들이 어디 가서 뭘 인턴을 하고 뭔가를 경험을 쌓고 이런 사회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제도에 맞춰서 이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아름아름 자기 부모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걸 찾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그러면 있어요. 당연히 힘 있는 부모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렇기 되는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도 그런 면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젊은이들도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아젠다를 던지든지 간에 먼저 좋은 방향이 이쪽입니다를 하기 전에 그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아젠다인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아젠다와 같이 만들어서 환경부터 같이 만드는 것을 아젠다를 던져야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자주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저는 대학생들이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들 많이 되잖아요. 사회에 이제 그 문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1, 2학년은
전국에 있는 대학 1, 2학년들이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공통으로 교양교육과 함께 전공 기초교육을 하는 그래서 대한대학교로 전국 대학을 통폐합해가지고 혹시 1, 2, 3, 4 대학으로 그 파리처럼 파리 네.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분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사실 그래서 1, 2학년을 함께 한 군데에서 뭐 새만큼 딱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데 모여가지고 요즘 또 학생 그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실 우리 사회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요. 그 좀 뭔가 그 같이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아니요, 저는 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 그것을 그렇게 너무 집단주의나 집체주의로 가면은 뭐 어떤 집단주의, 예, 집체주의 지금 뭐 아니 군대도 지겨운데 예. 사실은 예. 꼭 가야 하는 뭐 이게 대한민국 남성들 건강 이상이 없으면 다 가야 하는 거지만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 입시 서열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네. 그 대입 서열화만 허물어뜨리면 네. 초, 중, 고가 예. 그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네. 12년 동안 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 삶을 배우면서 그렇지. 신교하면서 예. 그 안에서 수많은 자기의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면서 음. 놀면서 배우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크는데 문제는 이 12년의 시간이 네. 우리 한 7살, 8살 때부터 예. 18, 19살 때까지가 네. 대입을 그 관문 거기를 넘기 위한 달림의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 저는 그 12년이 저의 시간도 아깝고 우리 아이들의 시간도 아깝고 우리나라 이 젊은 청소년들의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하신 파리 1, 2, 3대학처럼 저희도 이 프랑스 스타일로 학제를 바꿔야 한다. 네. 그 안에 아이들의 소질과 수준이 다르니까 그 다양성을 받을 수 있는 트랙은 다양화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배경 자체를 유럽식이든 영미식이든 바꿔놓지 않고 지금 이 대학에 들어가는 방식만 다양화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아까 저는 양지열 변호사 얘기한 것도 약간 틀린 게 뭐냐면 MB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그게 아니고 학종은 진보적인 교육 정책이에요. 오히려 보수 그 교육단체에서는 수능, 과거처럼 정시, 학력고사로 예. 시험 한 번 딱 쳐서 줄을 쫙 세워서 커트라인대로 가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종이 진화된 방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토양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트랙만 다양화가 됐고 네. 결국은 다 헤쳤다가 도로 모여서 스카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의 서열화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직업의 문제로 연결이 되니까 누가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엄마들은 무슨 제도든지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예. 근데 말씀이 나온 중간에 실제 답은 다른데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영경 의원 잠깐 얘기하셨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 왜 대학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말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우리 경제가 막 살아나고 있는, 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중위권 정도까지만 가도 대졸이면 대졸자대로 고졸이면 고졸자대로 그렇지. 각자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어요. 그 사실은 80년대 때 학생운동했던 분들, 성적표 보면은 그냥 권총의 나열이거든. 그래도 수학이 취직이 됐어요. F. 네. 이래도. 그러니까 제 대학 선배들 몇 년 전 선배들만 해도 이 방송을 혹시 조금 젊은 친구들에게 속상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취업 시즌이 되면 대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면접 그 비용 받았잖아요. 그걸로 용돈하고 술 마시고 그랬었어요. 네. 학교 4년 내내 공부 안 해도. 아니,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학점이 말이죠. 거의 선동열 선수, 방어율 수준의 그런 학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길은 다 보장이 됐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세대론으로 가는데 제가 586이잖아요. 네네. 지금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이니까. 예. 30대는 386이었죠. 네네. 40대 486 이렇게 진화해 왔는데 네. 그 80년대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사교육으로 갔어요. 논술 선생님. 네, 논술 선생, 논구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대기업의 추천서를 가져가도 학점이 좋을 리도 없지만 학점이 좋아도 그때는
신원보증서 띄워와요. 그러면 학생운동에서 유치장한 경우 숫자는 빨간 줄이 있던 때예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적어요. 그 썼어요. 숫자 굉장히 알겠습니다. 적어요. 학생운동하고 큰 대기업 간 큰 사람은 의미- 현대건설에 여기는 간 일반론을 이명박 씨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 국회 방식으로 한 3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방법으로 대화를 좀 그러니까 우리 제지해야 양지열 변호사가 하지 않나. 약간 김도읍 의원하고 비슷해요. 네. 프레임 씌운 데는 최고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또 이제 좀 정리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Baby, kiss me, baby. 정말을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은 답답해진 내 맘은 쫄깃해진 심장이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불다가왔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때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이 나오신 세 분,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이현경 위키드리 방송위원 세 분이 그 대우각성했습니다. 왜 네네네. 우리가 팟캐스트가 망했나 이걸 이제 알겠다는 아,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예. 왜 저분이 이렇게 재밌는데 이제야 안 깨달았기 되지?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가 뭐 입시제도 뭐 세대 담론 웬만큼 얘기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자, 또 추석 밥상에 올라올 이야기들, 추석 밥상을 들었다 놨다 이 이야기를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21대 총선 전 마지막 추석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기 설이 설 있죠. 명절도 있고 또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등등.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미리 내년 총선 또 4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런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딱 이 세 개의 스텝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 그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 네. 우리가 이제 양력 설 민심, 네. 그리고는 이제 음력 설 민심 하면은 이제 4월 총선이거든요. 분기점은 3번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이벤트들은 많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점은 3번 다 모이지도 못해요. 그렇지. 이번 설이 첫 번째 분수령을 한번 넘는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족끼리 모인 거라고 치고요. 우리가 네. 가족이에요. 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네요. 좀 이제 모여서, 어이, 영일아. 네.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압승한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음, 다만 자유한국당이 선전하기 힘들 것이다. 선전하기 힘들 네네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네. 이 조국 이 장관 논란이 한 달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팽팽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중간에 몇 번 출렁출렁할 때 결코 찬성이 반대를 넘은 적은 없어요. 거의 붙었거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거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사실 조국 장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건 부담이고 짐이에요. 네. 미래에 베팅을 한 거예요. 네. 자,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 불명예와 불신임을 당신이 극복하고 음. 뭔가를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한 지금 사회적 논란과 음. 스스로의 이제 국정 지지율을 묶어버린 거예요. 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기회를 또 부여한 거예요. 이 가시밭길 속에. 그럼 이제 조국 장관이 조자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조씨라서 제가 성을 또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네. 조자룡의 역할을 한다면 네. 앞으로 이제 총선 전에 뭔가 이제 사법개혁의 성과를 보고 국민들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네. 쉽지 않은 길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반사이익을 하나도 못 얻어가는 자유한국당. 보수층, 네. 자유한국당이 전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물꼬를 터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뭔가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서든 네. 새로운 컨텐츠를 제시해서든 네. 국민 비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저 문재인 정권 안 된다, 몰락했다, 침몰했다, 또는 뭐 이제 격퇴해야 한다. 지금 이런 부정적인 용어만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거든요. 예.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합니다. 지금 뭐 여당이 압승 못한다. 제1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러면은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투표를 안 합니까? 제가 민주당 제가 최무수잖아요. 예. 요 코너에서는 예. 그러면은 압승 못한다고 했지 이기지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압승이라 하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오면 네. 이제 입법부가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도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후반에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원하는 가장 큰 것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좀 얻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 혹은 우호 정당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쉽진 않지만 네. 지금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네. 내일 총선을 한다면. 예. 다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이 문재인 정부가 조국 논란을 통해서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못했다는 점을 통렬히 반성해야 총선 전략이 나올 걸로 우리 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이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숫자로 내일 당장 총선이 있을 네. 경우 몇 석 가져가는지 이걸 예측하고 계시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70석 그때에서 70석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선거제 개편까지 아마 고려를 했었을 때 그런 아니 얘기가 고려 안 나올 했을 때. 고려 안 했을 고려 때 안 고려하면 현- 더 그건 이제 심각해요. 소선거구제로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들을 아니 필요가 그러면 있는 건 우리 아닌 것 최영일 같고. 평론가님 모시고 방송하는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거 아니 여러 가지 각자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고 균형을 맞춰줄 다른 분도 모시죠, 당연히. 네. 수요일 날 그럴 양질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오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얘기만 자꾸 하셨는데 네. 정치적인 걸 말고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냥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네. 현실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들을 분명히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히 그거는 이제 문제는 경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떤 거기에서 활로를 찾을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여당이나 정부에게 그냥 원칙적인 책임이 서 있는 건데 그게 여당이나 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뭘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그렇고 뭐 세대 구조도 그렇게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 추석 전에도 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분들이 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또 시위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 근데 동시에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했던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에서는 또 길을 나오면서 보니까 자율주행 버스가 임시로 9월부터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차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급하게 바뀌기 때문에 장거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좀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셈법만을 따지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 보여서 저는 4월 총선 전에는 정부도 그렇고 이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지금 말한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다 합쳐놓으면 결코 100% 절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은 그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현실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현실에 와닿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내는 쪽이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총선 전망은 총선 어떻게 어떻게 되는 되냐고요? 겁니까? 총선 전망은 예. 근데 그것들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예. 만약에 그것들을 내놓는 당이 없다라면 네. 그러면 기본 구도대로 가겠죠. 지금 구도대로. 지금 구도?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한 얘기 비슷하게 갈 그래요? 거예요. 저는 이제 희망사항을 네. 그거를 바꿔놓는 당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총선의 변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예. 그 역할은 사실은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이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경 방송이야. 뭐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감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히나 아까 양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생활인들은. 그러니까 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배고프고 힘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추석 이후에도 검찰 수사하면 계속 그런 건 뉴스들이 나온다면 피로도가 높으니까 아주 과반 의석을 달성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투표를 하기에는 그냥 감정상으로
호감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반대급부로 정의당이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변화가 노동자들한테 너무 불안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권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그 심상정 대표에 대한 기대가 젊은이들한테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진보당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자유한국당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정도의 의석수를 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제2의 안철수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인 출신의 경제를 해본 젊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냥 오늘 만났어요? 최근에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홍정욱 의원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멘트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거론이 됐었고 뭐 직접 접촉을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7막 7장.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올린다는 건 뭔가 조국 장관. 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공부도 많이 했지만 기업도 성공했고 그리고 정치도 했었고 그리고 스크래치 나지 않은 말하자면 상처 입지 않은 상황에서 정계에 몸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인물로 안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그런 인물이 뭐 새로 들어오면 이미지는 좋잖아요. 새로우니까. 또 그분도 조국 장관처럼 검증 무대에 서면 알 수 없는 거죠. 늦게 나오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 한 가지만 좀 정치적으로 좀 보태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내년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든가를 대비해서 정부도 500조 이상의 초거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총선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무조건 막아서기에 나서면 오히려 반사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도 야당이 더 클 수도 있고 그게 진짜로 총선용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지는 야당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거대 양당 뭐 저쪽 당이 저렇게 개판치는데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겠어?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정말 뭔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혁신의 아이콘이 등장해서 이 정치 무대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된다면은 이거 진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욕망이 대단한 이런 상황에서 남의 실책만 갖고 이번 총선에서 내가 덕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은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간 지적질처럼 망해요. 서로 지적만 하다가. 그거는 우리가 좋은 예네요, 그죠? 그건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먹혀왔던 것에 대한 관성.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또 하나가 단기 필마로 해서 뭐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된 게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진화 속도를 정당은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란 책에 썼어요. 변화의 속도 가장 빠른 것 기업, 두 번째로 빠른 것 가족. 가족은 생존하기 위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아메바처럼. 그 다음에 기업 경영과 따라가야 되는 뭐 노조. 우리나라는 노조가 빠르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리고 법,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진적인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느린 거지. 정치는. 그런데 문제는 내년 총선은 좀 다르다고 봐요. 뭐냐면 전쟁이에요. 이기거나 지거나예요. 제가 이제 양비론 비슷하게 과반 넘는 것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일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그렇죠. 지금 지지층을 팽팽하게 응집시키고 있고 그 중간에 제3당 혁신적인 당 새로운 혁신적인 인물 나와봤거든요. 지난 총선 때 나와봤어요. 국민의당이 약진해봤어요. 한 지역을 석권도 해봤어요. 거기 대권 주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기수를 못 가요. 허물어져. 그건 예전에 통일국민당도 그랬죠. 통일국민당도 그랬고, 그때 이제 정주영 기업인이 이제 미국에는 로스페로라는 인물이 이제 대권에 나왔었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대안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유한 킴벌리 대표가 나왔었죠. 문국현, 창조한국당 등등. 근데 실험도 다 끝났고 최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 여아니면 야가 진검승부를 해서 내년 총선은 중원을 획득하는 수밖에 없다. 승패가 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추석
밥상을 들었다 놨다. 오늘 예. 결국 밥상 엎었네요. 예, 엎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엎은 건 아니죠? 두 번 다시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가족은 예. 싸우고도 설날 또 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추석 때라서 청취율이 높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양재열 변호사님, 이현경 방송위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추석 특집 방송 레딧고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